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그 실효성을 묻다. 그는 24,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야간 점검을 맡은 청년이었다. 군에서 막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컵라면 하나에 웃으며 친구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평범한 청년. 2018년 12월 어두운 석탄 이송설비 옆에 혼자 투입돼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그의 몸은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누구도 그가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 옆을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서야 묻기 시작했다. 왜 그는 혼자 있었는가? 왜 죽고 나서야 안전을 이야기하는가? 근로감독관이 들려주는 노동이야기 제2편은 중대재해처벌법 그 실효성을 묻다. 실화를 배경으로 지금부터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1995년 여름 초임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 채 6개월이 되지 않았다. 퇴근을 준비하던 오후 늦은 시각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 진구 이응이 은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 전화였다. 그 현장은 며칠 전에 현장 점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작업 중지 명령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12층 고소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망은 겉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설치였다. 우리는 현장 소장을 구속했고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기억난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뒤 김용균이라는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국민들은 함께 분노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능케 했다. 2022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법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12만여 명의 산재가 발생했고 2022년엔 13만여 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도 14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기업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담된다며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지금도 뜨겁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2023년 8월 법 시행 이후 첫 실형이 선고됐다. 하청 노동자가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H제강의 사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드디어 책임을 물었다고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법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강제한다고 말한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최소한의 법이 현실의 죽음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죽은 뒤에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사망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이 아들, 동료가 매일 아침 노동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두드리는 그 망치다. 실효성은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진짜 안전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는 김용균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노동 현장, 사망사고 제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감사합니다.